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패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패더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패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게 또 있으신데, 저번에 네네. 이야기해주신 것도 또 업로드가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저번에도 말씀해주셨듯이 좀 다른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들려드리려고 했던 거는 며칠 전에 연락을 받고 급히 만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아, 네. 네, 지금 이 친구가 많이 아파서 병원 면회도 쉽지 않은 상태고, 저를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은 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중한 상태예요. 아이고, 예. 네, 근데 이 친구가 예전에 본업을 하면서 뭐 지역 가수를 겸할 정도로 끼도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좋아하던 친구인데, 이 상황이 좋아지고 상태가 호전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이 편집된 영상을 보고 좋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아이고. 빨리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요, 그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패더예요. 이 친구를 영수라고 칭하고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영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그 몇 년 전쯤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집에서 에어컨을 쐬며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예. 아내 핸드폰이 울렸고 이어서 이제 영수 씨한테 전화 왔다고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귀가하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퇴근 후에 새로 마련한 세컨폰을 사용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은 급한 용무가 있으면은 아내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넘겨받았고 반갑게 통화를 했죠. 영수는 당시에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서울, 대전, 울산, 제주도 각지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셨는데 그걸 이어받기 위해서 몸으로 뛰며 배우며 아주 열심히 일할 때였어요. 통화 내용은 너네 집 근처에서 일이 끝나가지고 직원들은 차를 갖고 퇴근했고 나는 너랑 놀라고 아파트 정문 쪽에 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올라오면 되지 왜 전화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민폐라고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영수 올라와서 좀 쉬고 같이 나갔다 와도 되겠냐 물었더니 두 손만 무겁다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수랑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올라왔고 냄새는 확실히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손 가득히 과자와 아이스크림들이 용서가 되었었어요. 뭐가 됐든 열심히 일한 남자의 땀 냄새는 멋지더라고요. 냄새가 멋진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씻고 나와서 네. 아내가 맥주 마실 거면 집에서 간단하게 마시라고 안주를 내준다고 하길래 그렇게 저와 아내, 영수의 단촐하지만 즐거운 술자리가 시작돼요. 원체 자주 보는 친구라 맨날 하는 얘기가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친구의 있지도 않는 그 미래의 부인 얘기나 하던 중에 갑자기 이야기가 시작돼요. 영수가 말했어요. 내가 저번 주부터 어제까지 진짜 이상하고 찜찜한 일을 겪었거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리 너지만 해도 될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 라고 물었더니 맥주를 쭉 들이키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달 전쯤에 견적호를 받고 느지막한 시간에 춘천에 갔었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전원주택이었고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고장이 난 건지 사람이 없는 건지 안에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견적 문의를 주신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어.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셨고 이거 허탕인가? 아까도 통화를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무심결에 대문을 쓱 밀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 원래라면 주인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땐 그냥 들어갔어. 혹시나 앞에 현관에 노크를 하면 사람이 있으면 나오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막연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 노크를 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더라고. 그래서 돌아 나가는데 내 옆쪽으로 일직선의 빛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돌아봤지. 거실로 보이는 통창 쪽에 누군가 커튼을 살짝 걷은 채로 서서 보고 있더라고. 나이는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서 보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있었네 라는 생각과 함께 그쪽으로 갔어. 근데 그 아이는 나를 보며 손으로 X자를 만들더니 커튼을 다시 젖혔어. 조금 당황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는데 이후로는 커튼이 열리지 않더라고. 문을 다시 두드려 보려고도 했는데 그때 스친 생각이 혹시 부부싸움이나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는 건가?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돌아 나와서 대문을 닫고 차로 왔어. 이게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제법 먼 거리까지 견적 때문에 왔다가 화탕치는 날은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썩 좋진 않아. 그래서 그냥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배도 출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국수나 한 그릇 먹어야겠다 싶어서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식당을 고르고 있었어. 근데 견적을 내달라던 아주머니께 전화가 오는 거야. 아주머니가 오는 길에 버스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나서 밥 먹고 카페에 가던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하셨던 거더라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걸 뒤로 두고 괜찮다고 그러실 수 있다고. 저도 중에는 약속 잡고 가끔 깜빡하기도 한다. 아까 집에 갔다가 따님만 계시는 것 같아서 도로 나와서 가던 중에 연락을 주셔서 받았다. 혹시 자리가 끝나신 거면 제가 지금 집으로 찾아뵈도 되겠냐 하더니 자기도 이미 집으로 가고 있다고. 근데 우리 딸을 어떻게 보았냐고 나한테 되묻더라고. 그래서 대문이 열려 있어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노크를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거실 쪽에 커튼이 열리더라고요. 거기서 따님을 봤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딸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건가? 생각하면서 그래요? 저도 제대로 보진 못했어요. 커튼 쪽에 잠깐 계시다 들어가셔서요.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때 거기서 그 집까지 가는 거리가 한 10분 정도 남았기에 10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 하시더라고. 그렇게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 도착해서 조금 있으니까 아주머니도 오셨고 같이 집으로 들어갔어. 우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속된 말로 돼지우리 같더라. 냄새도 냄새지만 무슨 잠짐이 그렇게 많던지 거실과 부엌 사이는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 아주머니도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시더라고. 다행히도 한쪽 시력은 남아있어서 생활은 됐는데 딸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쯤 시력을 잃었다고 하더라고. 그 상황에서 더 깊게 이야기하는 게 나도 부담스러워서 견적만 내드렸고 이게 너는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이사 가격이 정말 비싸. 그래서 나는 제주도 이사 관련 건들은 우리가 싣고 목포로 가고 아버지 아는 분이 화물 운수업을 하셔서 그쪽을 통해서 제주도로 나가는 차 중에 짐칸 빈 차들 이런데 몇 대 이렇게 해서 내보내거든. 그럼 가격이 그래도 많이 다운이 돼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내가 직접 제주도까지 해주시길 바라더라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금액까지도 수긍을 하셨고 그렇게 이사 날짜를 잡게 됐고 나는 돌아왔어. 그리고 저번 주 춘천 제주도권 이삿날 당일이었어. 직원들과 이모님과 이 집 조금 힘들 수 있으니 각오해라 했던 말이 무색하게 집이 말끔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일주일 전쯤에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셨더라고. 어차피 큰 차 한 대면 될 짐이었기에 금액 변동은 크게 없었지만 일이 한결 수월했어. 그렇게 1박 2일에 걸쳐 제주도로 이사를 잘 끝내드렸고 아주머니와 딸도 사람 너무 좋고 간 김에 직원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직원들은 같이 온 스타렉스로 먼저 갔고 나는 온 김에 낚시도 좀 하고 가려고 2일 정도 뒤에 복귀를 하려 했었어. 그렇게 세컨하우스로 가서 내 짐들을 내리고 있는데 그 싸제로 장착해놓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내 치실이나 세면도구 같은 생필품들이 있어서 열었는데 처음 보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 두께도 제법 됐고 이게 누구 거지? 책이라기에 표지가 꼭 옛날 우리 시절 때 쓰던 수학의 정석 그 초록색 그런 느낌이더라고. 이렇게 대충 쭉 보니 군데군데 먼 글씨도 써있고 그래서 좋다. 오늘 안주거리는 이거다 하고 챙겨갔어. 그렇게 짐들을 우르르 대충 던져놓고 우선 소맥을 한 잔 말았어. 내가 4-5세계가 있다면 소맥과 지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 끝나고 소맥 한 잔은 천국 가도 같단 말이야. 그렇게 TV를 켜놓고 채널을 돌리다 아까 그 책 뭐지 싶어서 갖고 와서 누웠어. 너 혹시 점자로 쓴 거 실제로 본 적 있니? 난 처음 본 건데 이건 점자로 뭔가를 써놓았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 그리고 한 장 넘겼을 땐 이름이 있었고 그 딸아이의 이름이었어. 아까 일을 마칠 때 바카스를 주러 내 차로 왔었는데 이런 높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해서 올려주고 이런저런 거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놓고 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쭉 넘겨서 훑어보니 이게 일기장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걸 알았다는 걸 인지할 때쯤은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 일기는 점자로 찍은 듯이 수십 수백 페이지가 써져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 아주 작은 글씨로 무엇들이 적혀 있었거든. 그리고 그 글을 몇 개 읽는데 어쩌면 놓고 간 게 이게 일부러 놓고 간 거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 내가 아까 소름 돋았다는 이유이기도 했어. 아무리 시력을 잃은 지 5년에서 6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를 대고 그린 것 같은 줄에 정확하게 맞춰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 내용들은 하나같이 엄마에 관한 이야기였어. 근데 조금 특이한 걸 엄마를 돌순이라 칭해볼게.
그럼 보통은 엄마나 친구 같은 모녀 사이면 장난스럽게 돌순씨까지는 이해는 하겠거든. 근데 거긴 김돌수는 어쩌고 저쩌고 대부분 그런 류로 짧은 글들이 써있더라고. 정확히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김돌수는 이 땡땡을 싫어한다. 김돌수는 이 땡땡을 죽이고 싶어한다. 김돌수는 중국 사람이다. 나도 중국 사람일까? 이 땡땡은 세 번째 아빠다. 이 땡땡도 없어졌다. 김돌수는 박땡땡을 데려왔다. 김돌수는 박땡땡을 싫어한다. 대충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그 글이 좀 충격적인데 김돌수는 결국 박땡땡도 죽였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박땡땡을 죽였다고? 이게 소설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 스치듯이 기억나는 게 있는데 견적 따러 간 날 커튼을 열고 X표를 하며 나를 쳐다본 날 눈이 안 보이는 것 치곤 나와 눈을 너무 잘 마주쳤었거든. 내가 멈춰 돌아서서 통창의 앞까지 가는 동안에도 내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해야 될까? 누가 봐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모를 정도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혹시 나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이 책을 넣어놓은 건가 싶더라고. 날도 너무 늦었고 그 집에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몇 시간을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든 생각이 짐이 많이 줄어서 일하기가 수월했었잖아.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 아이에 관련된 선물 같은 걸 좀 준비해서 책도 돌려줄 겸 내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했어.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먹을 것들 좀 포장을 했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점자 책을 파는 서점을 찾았고 가서 책을 구매했어. 2권을 구매했고 따로 포장을 하면서 나한테 주었던 일기장 같은 것도 포장을 해버렸어. 혹시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주머니께 점심쯤 전화를 드렸어. 다행히 금방 받으시더라고. 이사도 너무 수월했고 제가 어제 복귀를 못하고 오늘 복귀를 하는데 가기 전에 그 딸아이 선물이 있어서 주고 가고 싶다고 그랬어. 다행히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나는 댁으로 갔지. 그리고 아이는 나와서 인사만 하고 본인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아주머니께 딸아이 선물이 있어서 방에 가서 좀 전해줘도 괜찮겠냐 했더니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딸아이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점자책이라고 2권을 주었고 또 나한테 줬던 일기장이 포장된 것도 주었어. 그리고 이건 내 차에 있던 건데 너의 것 같아서 가져왔어 라고 했더니 혹시 읽어보셨냐 묻더라고. 그래서 읽었다고. 점자는 못 읽는데 글로 써놓은 거 다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따가 그럼 이것도 좀 갖고 가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일기장을 한 권을 더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져갔던 그 일기장의 포장지를 잘 뜯어서 그 새로 받은 일기장을 포장을 해서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이 번호로 화요일, 금요일은 9시에 문자가 가능하다. 보통 20분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참았어. 그리고 재빨리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에 있던 과일을 깎는 돌순이 아줌마한테 견적 요청 전화가 와서 아쉽지만 지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보따리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그 집에서 조금 황급히 나오게 되었어.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고 받았던 책의 맨 앞장에 있는 번호가 있더라고. 그 번호를 확인했고 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어. 저번에 보았던 게 2번에서 3번 정도라면 이게 1번 같더라고. 거의 점자 느낌의 글들이었고 책의 뒤쪽에 가서야 글로 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 아빠로 보이는 남자에 관련된 글이었고 이땐 돌순이라는 표현도 없었고 온통 아빠로 관련된 글이었어. 누가 봐도 아빠와 유대관계가 엄청 좋은 딸의 모습이었어. 그렇게 흐뭇하게 보던 중에 맨 뒤쪽에 이런 글이 있더라. 그 땡이 아빠를 죽였다. 그렇게 다음 주 되기만을 기다렸어. 이미 금요일이 지났기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며칠 전 그 화요일에 처음 연락을 해봤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고. 아빠 이야기는 뭐고 또 현재 너희 눈 상태는 어떤 거고 이 글들을 나에게 보여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답장이 왔어. 삼촌 저 눈 보여요. 사람을 구별할 정도는 돼요. 아빠 이야기는 말 그대로예요. 삼촌이 먼저 본 노트도 다 사실이에요. 삼촌이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은 정말 앞이 안 보였었는데 죽었어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엄마가 죽였어요. 동생도 아빠를 죽인 범인이 엄마인 걸 알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죽었어요. 그날 밤에 엄마랑 동생이 나갔다 왔는데 동생이 없어졌거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증거는 우리가 이사 온 집 제 방 장판을 들춰보세요. 그 집은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어요. 비밀번호는 땡땡땡이에요 라고 보냈더라고.
그러다 보니 이미 시간이 지났고 혹시나 해서 9시 15분 정도부터는 내가 연락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고민에 고민 끝에 그날 나와서 시동을 걸고 그 새벽에 그 춘천집으로 향했어. 미친놈 같겠지만 너였어도 그랬을 테니까. 그렇게 도착해서 우편함에 있는 그 열쇠로 대문을 따고 들어갔고 이사 나갈 때의 상태 그대로더라고. 현관의 비밀번호가 그 딸아이가 알려준 대로 눌렀더니 문이 열렸고 이게 새벽에 빈 집이라 더군다나 뭔가 느낌이 쎄하니 더 오싹하더라고.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아이가 있던 방으로 갔어. 그리고 그 장판을 여러 번 들쳤었는지 내 모퉁이 중에 한쪽의 손때가 좀 타있더라고. 그곳엔 원래 가벼운 플라스틱 수납장 같은 게 있었던 곳인데 아무튼 그렇게 거길 제꼈는데 바닥에 여러 그림과 상호명이 적힌 가게 또 주소를 특정할 만한 약도 같은 게 그려져 있더라고. 조금만 검색하면 어딘지 알 것 같았어. 그리고 그 그림 옆에 어떤 산을 그려놨는데 제법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 입구에 어떠한 특징이 있고 8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갈래길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12분 정도 걸어가면 나무 계단으로 바뀌면서 울타리 같은 곳에 줄이 이어져 있었는데 네 번째 계단만 울타리가 줄이 없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줄이 없는 쪽으로 쭉 1분만 들어가서 아래쪽을 내려다볼 때 정면에 나무 중간쯤에 나무 껍질이 깊게 패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가리키는 내용의 그림과 글들이었어. 그리고 본인은 1분에 50m 정도 걷는다고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더라고. 실제로 나한테 가봐라, 파봐라 이런 글들은 아니었는데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그 밑을 파보란 이야기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 이런 상황이 두려웠지만 다른 의미로는 조금 재미있기도 하더라. 내 안에 있던 뭔가가 깨어나듯이. 그리고 오늘 혹시 몰라서 점만 찍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 그래서 온 거야. 재수 씨한테 미안하지만 산 좀 같이 가보자고. 그리고 저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아내는 대답하기도 귀찮은지 손을 허이허이 저으면서 가란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이게 사실 안 된다고 했던 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제적으로 이해하기론 가란 의미로 이해해버렸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토요일 영수와 점심쯤 만나서 밥을 먹고 이동하기로 하고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밥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영수는 그 아이 방에 그 아래에 적혀있던 내용들을 토대로 조사했던 곳을 한 군데로 압축을 했더라고요. 그나마 약도와 비슷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고 적혀있던 상호명을 통해 정보를 얻어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 강원도의 모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2-3시간을 달려간 끝에 목적지에 가까워졌어요. 엄청 작은 마을 단위가 있었고 거기서 한 5분 정도 더 들어가니까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 몇 개의 점포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수는 이곳이 자신이 찾던 곳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상호들도 일치했고 약도도 비슷하다고. 그치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주변에 여러 개의 작은 산이 있었고 그 산에는 또 입구마저 여러 개였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성공적인 건 같으니까 주변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자고 해서 뭐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산 입구부터 훑기로 해요. 그렇게 긴가민가 하는 곳은 직접 올라가 봤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 위주로 둘러봤어요. 입구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 곳 또 천천히 걸어 올라갔을 때 8분 정도 뒤에 갈래길이 나오는 곳, 그 갈래길에서 우측으로 12분가량 걸어가면 나무 계단으로 바뀌는 곳, 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산을 찾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 단서인 그 입구에 무슨 특징이 있다 했었는데 그 특징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그 입구가 일반적인 산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특이점이 있는 입구가 보이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 봤어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뭐 한두 시간쯤을 이산저산 오르며 아무런 소득 없이 날렸고 오후 6시에서 한 7시 사이쯤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그 어두워지진 않았는데 산을 오르고 내리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가서 더 이상 뭐 산을 오르기에는 애매한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영수는 기왕 온 거 한두 군데만 더 가보자 했고 뭐 그렇게 한 군데만 더 올라갔었고 그곳도 역시나 뭐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결국에는 철수하기로 했고 자신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막 자책과 짜증이 섞인 말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게 돼요. 지금 내가 아내한테 전화해서 내일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 춘천집을 한번 다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혹시 뭐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고 뭐 영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줄래?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뭐 춘천집으로 향하게 돼요. 도착했을 때 영수는 익숙하다는 듯이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서 대문을 열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네. 그런데 막 괜시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 집도 아니고 영수네 집도 아닌 그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현관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영수를 보니까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처럼 좀 찝찝하기도 하고 심장이 콩닥거리더라고요. 뭐 아무리 집주인의 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확인해달라고 해서 들어간 거지만 그래도 왠지 모를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밀번호 틀렸을 때 나는 그 띠리띠리띠리 그런 소리였고 영수는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여지없이 또 비밀번호는 맞지 않았고 이거 왜 이러지? 비밀번호 이거 맞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안해진 제가 야 가자 나가자고 혹시 이거 집 내놓아서 부동산이랑 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바꾼 거 아니냐고 나가자 하면서 끌고 나왔어요. 그렇게 차로 와서 영수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여기 왔다 간 지 얼마나 지났다고 비밀번호가 바뀌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 간 지는 벌써 2주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비밀번호 바뀌기 전에 네가 뭐 운 좋게 들어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집을 내놓은 건지 뭔지 몰라도 비밀번호가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는 시도를 해선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서울로 되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뭐 이곳 근처에서 하루를 좀 묵고 내일 아침에 그 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네. 결국 서울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뭐 저는 자게 되고 뭐 전날 저녁에 늦게 들어온 탓인지 피곤해서 좀 아침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먹고 몸이 좀 찌뿌둥해가지고 아들과 목욕탕을 갔다가 나오면서 영수는 뭐하나 하고 전화를 했어요. 금방 받더라고요. 영수야 일어났어? 그랬더니 뭐 어제 잠 한숨 못 자고 결국 새벽에 산을 다시 갔더라고요. 뭐 그렇게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산들을 확인 중이라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집에 와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런닝맨을 한참 보던 중이었는데 영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집 앞으로 빨리 내려와 보라고. 그래서 옷을 대충 걸치고 내려왔어요. 정문 쪽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조수석 창문을 내리면서 얼른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에 타서 당시 살던 집 근처에 그 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 네. 주차장으로 갔어요. 도착해서 내리더니 막 뒷자리에서 무슨 포대 같은 곳에서 막 삽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주섬주섬 꺼냈고 그 포대 맨 아래쪽에 깔려있던 메이크업 박스처럼 생긴 알루미늄 상자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거의 한 30cm 정도 돼 보이는 정사각형의 박스 모양이었고 가운데 키를 돌려 여는 곳이 있는 그 모양새였고 아무래도 영수는 앞전에 읽었던 그 일기장의 내용들도 있고 불안해서 못 열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도저히 혼자는 못 열어보겠다고 하길래 나도 무섭다고 열기 싫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가 열 테니까 같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거절하다가 끝내 호기심에 같이 열게 돼요. 위로 열리는 구조였고 위쪽은 계단식으로 정말 메이크업 박스 형식으로 생겼더라고요. 네. 그 아래는 좀 골프백 같은 게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개 정도로 분할이 되어 있었고 거기 비닐로 된 봉투 같은 거 입구가 고무줄로 묶인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 꺼내보았어요. 견출지 아시죠? 알죠? 그런 견출지들의 어떤 이름들이 적혀서 붙어 있었고 김돌순, 뭐 이땡땡, 박땡땡 등 엄청 낯익은 이름들이었어요. 일기장에 거론되었었던 이름들이었고 그 안에는 잡다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땡땡에는 뭐 면도기와 볼펜 같은 거, 박땡땡 거에는 뭐 조금 더러운 면봉들과 머리카락, 뭐 칫솔 이런 것, 그리고 뭐 다른 이름이 붙어있는 봉투들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고 근데 김돌순 봉투에는 뭐 약국 봉투에 드는 약 같은 것도 있었고 헤어밴드랑 손톱깎이 그리고 뭐 안약통처럼 생긴 작은 통에 들어있는 노란색 액체. 근데 이 액체는 뭐 냄새를 맡아본다던가 그런 건 하지 않아서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뭘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둘이 얘기해서 도출해낸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게 뭔진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어리다면 어린애가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엔 버스 시간대를 진짜 잘 맞추고 택시를 겸용한다고 해도 6, 7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 이 상자를 들고 그 산을 올라가서 묻는 그 행동 자체가 좀 일반적이진 않다. 뭔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다. 혹시 이것들이 그 일기장에 적혀있던 누군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입증해줄 만한 단서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근데 또 반대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물이었다면 내가 만약 그 애였다면 곧장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을 텐데 물론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김돌순에게 무슨 변을 당했을지라도 나라면 증거도 모았겠다. 동생의 생사도 알아야겠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쯤 보고 생각하다 보니 저는 더 이상 이 일과 엮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가장 친한 친구가 관련된 일이지만서도 조용하게 살고 싶었어요. 네. 평범한 어느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친구에게도 네 마음은 알겠다만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 탐정도 아니고 너도 그냥 이쯤에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일기장이랑 이 박스 그냥 경찰서 갖다 주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하다못해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집이라도 한번 방문을 해보던가 아니면 어떤 처리를 해주겠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영수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 말처럼 동생이 만약 그렇게 된 게 맞으면 경찰에서 집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확인을 했는데 결국 어떠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 아이도 동생과 같은 길을 걷게 되면 그땐 그럼 어떡하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한 건 아니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알아갈수록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호기심 갖다가 큰일 당한 경험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이 일 이후에도 저번에 시참 때 전했던 그런 일을 겪기도 했었고 이때도 생각은 같았어요. 난 더 이상 모르겠다. 미안하다. 안 그래도 요즘 일들도 바쁘고 이 이상은 함께는 못할 것 같다. 너도 그냥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쯤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차에서 내려서 그냥 집까지 걸어왔어요. 그냥 걸어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이 일들이 뭘까?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이후에도 영수와는 그래도 간간히 통화는 하면서 지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아이에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문자를 보냈다고 했었는데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너 거기 있는 집까지 찾아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후로도 영수는 그 일에 대해 얘기를 안 꺼냈고 저 역시 묻지 않아서 그냥 잘 정리했겠거니 그리고 일들도 잘 처리됐겠거니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저번 주 주말에 제가 급히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이 이야기의 끝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정한 그 끝을 마저 들려드릴게요. 예. 그 주말에 만난 누군가가 그 영수의 여동생이 제 여동생과도 친구인데 그래서 좀 다른 친한 친구들의 형제들보다는 조금 더 돈독한 관계거든요. 네. 이게 모든 게 궁금하게 남은 사건으로 뭔가 흐지부지 끝났네 싶으면서도 어쨌든 영수도 나도 거기서 끄는 건 정말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상을 보내던 때로 돌아가요. 어느 날 영수 여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영수 동생을 영희라고 칭할게요. 오랜만에 영희의 전화를 받아서 한껏 들뜬 목소리로 받았죠. 오랜만이네 영희야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뭔가 전화 너머로 약간 울먹거리는 듯한 느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영희야 무슨 일 있어? 여보세요 말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이 숨 넘어가는 울음으로 꺽꺽대면서 오빠 영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머리가 쭈뼛 서고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르는 느낌에 머리 전체가 멍해지면서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일이 났구나 일이 났어 이런 생각과 함께 전에 사건과 연관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 같은 게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영수가 왜 말을 해 했더니 영희는 영수 오빠가 오늘 넘기기 힘들 수도 있대라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는 눈물을 막지 못하고 어쩌다가 영수가 지금 어디에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화를 끊고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에 그때 당시 예약만 마무리 짓고 그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 친구들에게 다 연락을 돌렸고 이미 연락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저는 팔다리가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었고 그렇게 친구들을 병원 앞에서 만나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 안에는 어머님, 아버님과 친척분들, 영희 직원들도 있었고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냥 너도 나도 아무런 대화도 못하고 두 손만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고 이제 영수는 중환자실로 갔고 예. 저희는 뭐 볼 수는 없었어요. 당일엔. 예, 그냥 밖에서 수술 잘 견뎌내준 걸로만 감사하게만 생각했고 네. 그냥 면회는 그 이후로도 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어요. 영수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단계였고 머리도 많이 다치고 기억도 뭐 어느 지점의 일부만 뜨문뜨문하게 기억하는 정도였고 네. 가족도 못 알아봤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물론 그 이후로도 어쩌다가 진짜 컨디션 좋은 날에는 친구들과 엄마 아빠 동생을 알아보기도 하는데 거의 그냥 대화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시작돼요. 그렇게 사고 당일날 네. 수술이 잘 끝나고 영희와 사고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떤 산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산이 등산로도 아니었고 왜 그런 곳으로 올라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에 그 춘천집이 그때서야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수가 아직도 춘천 그 이삿집 사건 때문에 산을 다녔던 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영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춘천에서 누가 뭘 알려줬는데 한참 뭐 그것 때문에 산을 갔었거든 뭘 찾는다고 그냥 그렇게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분명히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애들한테 그냥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주스 같은 거라도 사다가 가족들이랑 해서 돌리자. 다른 친구에게 여기 주스 좀 사다 돌리자 이렇게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 A가 갑자기 오더니 형 저랑 같이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A가 누구냐면 그 영수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근데 저희랑 뭐 같이 풋살을 차기도 하고 해서 일반적인 직원보다는 좀 애착 인형 같은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갔다 오자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에 형 저 나온 김에 저쪽 가서 담배 한 대만 피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갔다 와 나 주스 사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형 같이 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A가 얘기를 해요. 형 이거 신고 제가 한 거라고. 그래서 아까 영희랑 얘기하다 들었다고 너랑 통화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며. 그래도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야 너랑 그렇게 통화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랬더니 영수 형이 형한테 말하지 말라 해서 계속 말 안 했었는데 영수 형 춘천집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 소리야 그럼 아직도 그 산을 찾아 헤맨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산에서 찾을 건 다 찾았는데 산을 또 왜 간 건데 그렇게 물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는 저와 그 메이크업 박스를 확인하고 뜨문뜨문 연락을 하며 지내던 때로 다시 돌아가요. 어딘가에 매달려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던 그 자신이 알던 형의 모습이 아니어서 A가 끈질기게 물음 끝에 그 영수에게 저와 있기 전부터 또 저와 했었던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대신한 서브 역할을 이 A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제주도 이삿집으로 갔었대요. 이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집에 사람도 없고 몇 날 며칠을 막 그 집 앞에서 잠복 수사하듯이 막 기다렸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디 여행을 갔나 싶었는데 점점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편의점부터 이곳저곳을 탐문하다가 돌아왔었대요. 그리고 이후에도 중간중간 제주도를 방문할 때마다 가서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은 없었고 그러다 어느 날 그 집 앞에 어떤 할아버지를 우연히 마주쳐서 혹시 이 집에 관련되신 분이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자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 하더래요. 근데 여기를 처음에 원래 연세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월세로 계약을 하자 해서 월세로 계약을 줬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뭐 연락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들어와서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집안에 뭔 일이 있나 싶어서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경찰을 같이 기다리게 되었대요.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셨고 열쇠공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생활 흔적이 꽤나 끊긴 것처럼 집에 막 거미줄도 쳐져 있고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되진 않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영수 눈에 뭔가 보인 거죠. 그 신발장 옆 수납장에 뭔가 낯익은 게 눈에 들어왔대요. 우선은 급히 나왔고 나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처음에 읽었던 그 일기장이더래요. 네. 그때부터 영수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랑 핸드폰 연락도 갑자기 안 됐고 혹여나 그 김돌순이 정말 범죄자라면 그 김돌순이 봐서는 안 될 것이 저렇게 오픈된 공간에 떡하니 놓여있는 게 너무 불안하더래요. 심지어 그 둘 다 없어졌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경찰분께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했고
자신이 갖고 있던 증거 사진들, 일기장을 제출했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었죠. 그렇게 자신의 할 도리는 다 해서인지 영수는 차츰 전처럼 돌아왔대요. 근데 사건 당일로 다시 돌아와요. 오늘 아침 갑자기 A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 여자애를 찾은 것 같다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산에 올라가면서 또 전화가 왔고 통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것과 영수형이 관련돼서 사고로 위장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는 내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긴 했고 그 A에게 그럼 이 이야기 뭐 사건 진행 중에 그 경찰분께 전해 드렸냐고 물었더니 뭐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수 핸드폰에 그분 번호가 있어서 그분께 전화를 드렸죠. 그 경찰분께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얼마 후에 새로 사건을 맡은 경찰분이 그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영수의 핸드폰도 확인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진행된 지 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저번 주 제가 급히 전화를 받고 영수에게 달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그때 당시 영수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는 이미 그 전이었고 제가 급히 전화를 받고 간 이유가 있어요. 정말 양말도 신지 않고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화로 영수가 정확하게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페더야 윤슬이가 날 밀었어. 윤슬이가 날 밀었어.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저는 달려갔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근데 제가 뭐 이름이나 지형뿐만 아니라 좀 많은 걸 바꿔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현재 이게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이거든요. 야, 섬뜩하네. 그래서 네. 결과가 나오면 초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바꿨고 참고로 지금까지 알게 된 건 윤술이라 얘기했던 게 그 어린애였어요. 그 윤수리의 생사는 지금 알 수 없고 경찰 쪽에서는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에 초점을 두고 수사는 진행 중인데 네. 일기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현재 행방을 진짜 찾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김돌수는 그 제주도로 이사 갔던 그 해, 그 당해년도에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 뉴스로도 나왔고 이게 사고로 위장된 타살로 결론이 났었고 그리고 그 둘 사이는 가족이 아니었대요. 그 눈이 불편한 척 어느 센터에서 만난 친해진 그 윤수리를 이혼을 하고 나서 어린 딸을 키우던 김돌순이 너무 가여워가지고 윤수리를 가족으로 받아줬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윤수리와 시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친딸이 죽어요. 근데 그 친딸도 사고가 아닌 사고사로 위장한 살땡이 아니었나 의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 원훗날 이제 윤수리의 행방에 대해 뉴스나 신문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겪은 위험한 일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아직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패더님께서는 일단 들려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들려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추측이 난무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또 용기 내서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또 패더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